안녕하십니까. 처음 강의를 맡게 된 에이블랩의 이기라 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부터 그다음에 홈플러스 주식회사 그리고 CJ 올리브영에 이르는 3개 유통회사를 약 22년간 다니면서 머천다이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력을 가지고 지금은 많은 기업들의 유통 채널 전략이나 상품 기획 전략을 컨설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왜 이 시대에 더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떠오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최신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트렌드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야기라는 걸로 경영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먼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플루언서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해서 이를 통해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로 인플루언스라는 말 자체가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니까 실제로 인플루언서가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자신의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타인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거를 조금 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협소하게 조금 더 줄여 나가자면 인플루언서가 그런 자신의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브랜디드 컨텐츠를 실는 거죠. 브랜디드 컨텐츠를 게재해서 타인의 행동을 변화하는데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면 타인의 구매 의사 결정과 그 구매 의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은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는 그런 브랜드 인지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브랜드를 뭔가를 살 때 고려하게 되는 그런 고려 단계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구매한 이후에도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하고 있는 그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까지도 물론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데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대두된 배경을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디바이스의 진화와 확산이 그 첫 번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의 진화인데요. 우리 보통 SNS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고 있지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처음에 쓰셨었던 다음 카페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소비자들 간의 친구들 간의 지인들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많고 본인들의 어떤 일상들을 올리는 그런 게재하는 그런 툴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 소셜 네트워크의 진화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확산되게 된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소비 트렌드에 있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이렇게 대두된 배경에는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외부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우리 소비자들의 변화도 무시하지 못할 텐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그 구매보다는 그 소비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왔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남기는 거를 전문 장비가 필요 없이 그냥 우리의 스마트폰으로 너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콘텐츠화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우리의 소비 트렌드,
소비의 경험이 중요해진 이런 소비자들의 변화, 그다음에 일상의 모든 소비를 굉장히 손쉽게 컨텐츠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확산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브랜드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제품 그 자체를 브랜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인식하는 지식의 총합을 우리는 브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코카콜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코카콜라 캔이나 병 자체를 우리가 브랜드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지? 코카콜라 하면 빨간색이 생각나고 뭐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고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피자를 먹을 때 먹는 어떤 음료수로 기억을 하는 그런 식의 소비자가 인식하는 지식의 총합을 우리는 브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이 브랜드가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캇 데이빗 쿡이라는 분은 브랜드는 더 이상 기업이 이 브랜드는, 우리 기업의 이 브랜드는 이런 거예요 라고 소비자한테 말하는 게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 브랜드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바로 브랜드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라는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앞으로 왜 중요한지가 아마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소비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지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이런 남들이 올린 그런 컨텐츠를 보고 또는 내가 올린 컨텐츠에 누군가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서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공감대는 사실은 커뮤니티로까지 이렇게 확산되게 마련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소비자들이 그냥 브랜드를 즐기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를 바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팬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형성된 공감대를 통해서 결국은 소비자를 하나의 옹호자들, 그다음에 팬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지금의 우리의 소비 트렌드는 상품의 구매 행위보다는 상품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콘텐츠로 소비자들한테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공유된 콘텐츠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은 소비자층의 어떤 소비자를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팬층으로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굉장히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모든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뭐 마케팅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요, 당연히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가진다라는 얘기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실행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또 하나 좋은 점은 바로 이러한 내가 어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을 때 그것들을 실행을 하고 그거의 결과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2019년 세계 광고주 연맹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결과에 의하면 많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있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냐라는 그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브랜드 인지도 제고하는 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번으로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데 용이한 그런 마케팅이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다라고 기업 관련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 고객이란 처음에 그 브랜드 인지도라는 거는 브랜드를 몰랐었던 사람이 브랜드를 이제 알게 될 텐데 브랜드를 여러 개를 알고 있어도 내가 막상 무엇인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이 브랜드를 구매의 어떤 후보 리스트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런 고객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적이다라고 업계 관련자들이 대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매출을 올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매 전환율은 바로 매출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매 전환율을 제고시키고 또 내 브랜드를 지지하는 그 소비자층을 높여야 되겠다,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최근에 기업들은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들을 아마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내 팬층의 고객들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이다라는데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의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 작년 어떤 그 조사에 의하면 각 나라별로 그 스마트폰 보급률을 조사한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세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24시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지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사실은 정말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 확대가 벌어지면서 비대면 쇼핑이 굉장히 늘어났죠. 비대면 쇼핑이 어느 정도로 늘어났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인 올해 1월, 2월 이런 정도까지만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체 쇼핑 구매액 중에 온라인을 통한 쇼핑 구매액의 그 비중이 약 22%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서 3, 4, 5월 달 약 3개월간 이 그 온라인 침투율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온라인의 침투율이 27%, 28%까지를 이제 육박하게 되었고 그 수준은 거의 지금도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어서 최근의 자료인 8월 달에 온라인 침투율을 확인해 보니까 28.6%, 이제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쇼핑이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쇼핑을 할 때 상품을 직접 보고 싶어 하고 뭔가 전문가의 어떤 터치를 원하고 공간에 가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많은 쇼핑 장소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게 아무래도 꺼려지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도 보다 더 내 소비의 경험을 생생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보다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어떤 최근 트렌드는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트렌드는 나노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주목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수를 보통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팔로워 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영향력을 우리가 보통 계산하곤 하는데요. 그런 영향력으로 구분한 인플루언서를 우리가 보통 한 4단계 정도로 나누는 것 같아요. 100만 이상의 어떤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우리 보통 연예인들, 무슨 백종원 씨라든지 하는 그런 셀럽,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룹을 우리가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만에서 수십만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매크로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마 그 업계의 전문가들이라든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마 이 매크로 인플루언서에 많이 포진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도 있고 이제 나노 인플루언서도 있는데요. 이랬을 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어떤 파급력이 크기 위해서는 유명 연예인을, 예전에 우리 TV 광고 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죠. 유명 연예인을 내가 인플루언서로 활용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때 비단 메가 인플루언서만이 진짜 답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플루언서가 내 팔로워들이 있을 텐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의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들과의 어떤 관계 구축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랬을 때 이 관계 구축이라는 거는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100만이 넘는 그런 팔로워들이 뭔가 댓글을 달거나 하는 거에 이 인플루언서는, 메가 인플루언서는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거나 뭔가 소통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들의 어떤 참여율, 어떤 소통의 응답률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오히려 팔로워 숫자가 적은 그런 나노 인플루언서가 가장 소비자들과 내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더라,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어떤 우리가 수치를 조금 보다 보면 잠재 고객의 품질 평가 점수라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런 거죠. 인플루언서가 뭔가를 게재를 했었을 때 여기에 정말 제대로 반응하는 거, 여기에 정말 내가 필요해서 뭔가를 반응하는 그런 고객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고객들의 수 역시 상대적으로 팔로워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와의 어떤 활발한 소통,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짝 주의해야 될 인플루언서층의 그런 것도 있는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팔로워 숫자가 한 5천에서 2만 정도 사이에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물론 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그때 이제 약간의 가짜 팔로워들이 조금 끼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업계분들을 이제 만나보면 사실 보통 기업에서 어떤 KPI라 그러죠. 어떤 목표를 둘 때 팔로워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중요한 KPI로 두다 보니까 이 팔로워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댓글 같은 경우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고 할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가 한 5천에서 2만 정도 가까이에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는 진짜 팔로워들이 그 중에 얼마 되지 않고 가짜 팔로워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구간의 인플루언서들아라는 것도 통계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의미 없는 댓글을 다는 경우들도 많죠. 예를 들면 100만 이상의 그런 엄청난 그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뭔가 멋있는 옷을 입었거나 뭔가 맛있는 요리를 소개를 하거나 할 때 여기에 뭔가 댓글을 달 때 감탄사를 넣는다든지 아 좋아요 나도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넣을 때 이게 정말 그 인플루언서랑 뭔가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댓글인가 정말 의미 있는 소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메가 인플루언서들한테는 크게 의미 있지 않은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인플루언서들이 실제로 자신의 팔로워들이랑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느냐 이거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히려 팔로워 숫자가 적은 인플루언서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소통을 하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해드리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누군가 인플루언서를 써야 돼요. 인플루언서를 써야 될 때 메가급의 인플루언서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찐 고객이라고 우리가 찐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노급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출 전환율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나노 인플루언서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인플루언서의 전략적 매칭이 필요하고 전략적인 어떤 믹스가 필요한데요.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굉장한 확산을 원하고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초반에 메가급의 인플루언서를 쓰는 게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가급의 인플루언서가 내 어떤 콘텐츠를 한번 노출을 시켜준다면 그거를 보는 팔로워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노출에 되는 그 빈도수는 워낙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어떤 신규 브랜드의 출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 높은 것들은 초반에 메가급의 인플루언서를 쓰는 경우이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씩 적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신뢰를 가지고 신뢰 기반의 이거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어떤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인플루언서들을 어떤 식으로 믹스를 해나갔는지를 그래프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업체가 처음에 신규 서비스를 출시한 1주와 2주차 때는 메가급의 인플루언서들을 이렇게 포진을 해서 사용을 했지요. 그러나 메가급의 인플루언서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중간중간에 매크로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3주가 넘어가고 4주가 넘어가고 조금씩 뒤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돈을 들이면서 메가급의 인플루언서라면 거의 예전에 TV 광고할 때 이 모델료 주듯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나노 인플루언서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하면서도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량의 나노 인플루언서들한테 콘텐츠를 나눠줌으로써 각각의 인플루언서들이 갖고 있는 찐팬들과 진정성 어린 소통을 하는 것이 매출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나노 인플루언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가자면 처음에 어웨어니스 이런 것들을 올릴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지 셀러브리티들을 쓸 수 있겠지만 중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 컨텐츠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지금은 추적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어떤 정말 내 상품에 관심이 있겠다라는 그런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매크로나 마이크로 또는 나노 인플루언서를 사용해서 오히려 더 전환율을 높이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효과적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제 앞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할 때 조금씩 이렇게 섞어 나가는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도 이렇게 종류별로 어떤 구간별로 이렇게 섞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떤 트렌드는 나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주목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트렌드는 바로 버추얼 인플루언서입니다. 네, 여기 이 화면에 보이시는 릴 미켈라라는 이 어린 소녀는 지금 현재 19살인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뮤지션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서남부 지역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글씨에 보이시나요? 2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엄청난 메가급의 인플루언서이지요. 뮤지션으로서 첫 번째 싱글을 냈을 때부터 이미 음원 차트에서 상당한 그 반응을 보였었던 그래서 화제가 됐었던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이 릴 미켈라가 엘르라는 패션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는 연인과의 어떤 데이트 장면이라거나 그런 것들도 평소의 일상생활도 그렇게 잘 해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패션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프라다라든지 각종 유명한 그런 패션 업체들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이는 사진은 바로 프라다랑 협업한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도 바로 이 릴 미켈라랑 바로 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릴 미켈라는 한 가지 비밀이 있죠.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릴 미켈라는 만들어진 가상의 버추얼 인플루언서예요.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지금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뭐 어느 각종 패션 잡지들 이런 데들이 모두 다 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이면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KFC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여기에 이제 콜로넬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여기 얼핏 보면은 이 살만 조금 찌면은 완전히 KFC의 그 창업자랑 똑같이 생겼을 법한 하얀 머리에 안경 쓰고 코수염이 있는 멋진 그런 남자이지요. 이 콜로넬이라는 사람은 창립자를 연상케 하는 굉장히 패셔니스타로 지금 자리매김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인플루언서가 근데 알고 보니 KFC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플루언서였었어요.
KFC가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낸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KFC에서 시행하는 모든 어떤 이벤트, 행사 이런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랑 굉장히 소탈하게,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했었죠. 그리고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메가급의 인플루언서들은 소비자들이랑 이렇게 진정한 소통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릴 미켈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살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남서부에서 태어났고 라틴 아메리카계의 소녀이고 뮤지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치 사람을 소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캐릭터에 우리는 다들 어떤 성격을 부여하고 마치 사람과 똑같은 그런 퍼스널리티를 다들 부여를 하곤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가상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히트했었던 펭수라는 어떤 캐릭터를 생각을 하신다면 아실 것 같아요. 펭수는 어때요? 지금 10살이고 남극에서 왔고 성은 따로 없습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모르지만 엄마랑 헤어져서 최고의 그런 유튜버 스타가 되겠다라고 집을 뛰쳐나와서 우리나라에 온 그런 펭귄이지요. 이런 어떤 캐릭터를 정확하게 부여를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그런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마치 내가 뭔가 돌봐줘야 되거나 따르거나 옹호하거나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되게 의미 있는 일은 우리가 일반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브랜드 대변인 이런 걸로 썼을 때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지요. 어떤 위험 요소냐면 그 인플루언서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 그 인플루언서가로 인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본의 아니게 우리 브랜드에까지 악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어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럴 원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 무엇보다 좋은 거는 뭐냐면요. 아까 삼성전자가 릴 미켈라랑 협업을 했다고 했는데 릴 미켈라를 모셔올 필요도 없고요. 한국에 모셔와서 체류를 시킬 필요도 없고 그런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릴 미켈라는 삼성전자랑 협업을 하고 있는 같은 시간에 프라다라든지 뭐 샤넬이라든지 다른 업체랑도 협업을 할 수가 있죠.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추얼 인플루언서에도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안 소셜 미디어를 개발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글로벌한 그런 자료이고 최근에 2020년 오픈 서베이라는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SNS는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장으로서 여겨지는 그런 채널은 바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두 개의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의 비용을 투여를 하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세인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외에도 조금 대안의 어떤 채널을 분명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안의 채널이 있을까라고 보면 트위터가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핀터레스트가 있겠습니다.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인스타그램과 맞먹는 그런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는 최근 10대한테 굉장히 떠오르는 하나의 채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틱톡, 숏폼의 동영상 플랫폼이죠. 이런 틱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틱톡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최근에 업체들이 협업한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라는 그 자동차 회사요. 사실 자동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10대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틱톡이랑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현대자동차는 BTS와 콜라보를 해서 틱톡에서 각종 챌린지를 하고 있고 각종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현대 그 자동차가 BTS와 협업해서 만들어 올린 그런 쇼폼의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올린 지 27일 만에 1억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10대, 이 틱톡을 쓰는 10대나 20대들한테 이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현대자동차,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정말 얼마 안 남은 미래 고객은 바로 그 10대, 20대, 지금 틱톡을 즐겨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미래 고객, 잠재 고객을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이 틱톡이라는 본인들의 주 타겟 고객이 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내 미래 고객이 사용하는 그런 채널에까지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여드리는 자료는 삼성 갤럭시, 삼성전자가 틱톡이랑 같이 협업한 자료인데요. 삼성 갤럭시 A를 출시를 하면서 그 오썸 댄스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오썸 댄스 캠페인을 블랙핑크랑 같이 하면서 이 뷰는 80시간 동안에 무려 40억 뷰를 달성을 했어요. 글로벌리 진행한 글로벌 캠페인이었었거든요. 한국과 영국과 아마 중국, 미국 이런 정도를 그 글로벌 그 캠페인을 한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80시간 만에 40억 뷰라는 놀라운 그런 뷰를 창출을 했죠. 그러니까 신규 제품들을 신제품을 내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지시켰나 이런 효과를 볼 때 정말 이 틱톡이라는 채널 또 틱톡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그런 대안 채널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인데요. 네 번째 트렌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동영상이 대세입니다. 동영상이 대세인데 동영상 중에서도 숏폼이 대세이고 또 라이브 방송이 라방이라고 이야기하는 라방이 대세입니다. 이것도 2020 그 소셜미디어와 검색 포털에 관한 리포트라고 오픈 서베이에서 조사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 형태의 그 컨텐츠는 어떤 것이냐라고 조사를 했었을 때 2, 3분 이하의 짧은 영상을 좋아한다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지요. 그리고 물론 뭐 이미지도 중요하고 뭐 글도 중요하고 합니다만 이 짧은 동영상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중독성이랄까요? 그런 마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참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숏폼 동영상과 라이브가 방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동영상이 중요해졌고 특히 숏폼이 중요해졌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의 라이프를 보면 우리의 일상을 보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본방사수 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에 빨리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친구들 잘 못 보셨죠. 지금은 텔레비전도 TV 프로그램도 본방사수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소환해서 볼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우리가 그냥 꼭 그것도 집에서 TV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죠. 근데 모바일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리 잡고 앉아서 보기 전에는 그 긴 40분, 50분의 예를 들어 드라마 이런 것들을 다 봐내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하면서 잠깐, 지하철에서 잠깐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보고 시청하는 게 우리의 라이프, 지금의 일상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최근에는 숏폼 드라마도 조금 짧게 만들어내고 있지요. 뭐 72초 TV라든지 뭐 아니면은 우리 같은 드라마라 하더라도 우리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한 드라마를 한 5개, 6개 또는 한 7개, 8개로 잘라서 보통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드라마를 쭉 앉아가지고 50분을 보는 게 아니라 5분짜리, 3분짜리 이런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면서 내용들을 이해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 나영석 PD가 그 엔터테인먼트 이 프로그램을 연애 프로그램을 어떻게 외부에서 그 TV에서 방송을 한 게 아니라 TV에서 오히려 광고를 하고 이 사람들을 시청자들을 유튜브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동영상 이런 플랫폼이 상당히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인데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상품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방송이죠.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 지금 뭐 백화점에서도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다들 꼭 온라인만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지금 매장으로 많이 이렇게 쇼핑하러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현장감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손님들을 대신해서 내가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색깔을 대주기도 하고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는 등 굉장히 현장감 있는 마치 내가 판매사원의 어떤 이런 서빙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지금은 주목받고 있죠. 새로운 유통 판매 채널이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방송을 통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럼 이것이 홈쇼핑과 어떻게 다르냐? 홈쇼핑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홈쇼핑과 크게 상황으로서는 다르지 않습니다만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입점하시려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입점에 관련된 비용들, 제품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입점하기 까다로운 채널 중에 하나가 바로 홈쇼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손쉽게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마치 홈쇼핑에서 쇼핑 호스트가 상품을 선전하는 것처럼 알려주는 것처럼 임직원들이나 또는 효과적인 그런 나와 브랜드 핏이 맞는 인플루언서, 그런 인플루언서가 내 상품을 소개를 해준다면 마치 홈쇼핑과 똑같은 그런 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용은 훨씬 더 적게 들고 소비자들한테 더 생생하게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마케팅 플랫폼, 거기에 판매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러면 이거는 마케팅은 마케팅이고 판매는 판매지라고 이제 별도로 보셨다면 지금은 마케팅을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요, 친근함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제품을 이렇게 이 상품은 어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 상품을 대신 이야기하게 하는, 전달하게 하는 어떤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루언서들이 좀 전에 아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비단 상품을 홍보하고 전달만 하느냐,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 홍보하고 전달을 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커머스, 매출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아까는 비단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했다면 두 번째 지금 확대된 역할에서는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아마 중국의 왕홍 마케팅 아마 조금 있다가 연이어서 강의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그게 얼마나 중국은 왕홍 경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브랜드와 굉장히 핏이 맞는 어떤 인플루언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전달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판매자로서의 역할 외에 이제는 브랜드를 개발하는 시대로 들어섰는데요. 실제로 인플루언서가 브랜드를 개발한 사례는 여러분들 굉장히 친숙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을 벌여서 안 좋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인블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로서 브랜드를 개발해내고 판매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었던 그런 어떤 말하자면 첫 번째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들이 나는 뷰티 인플루언서, 패션 인플루언서, 식품 인플루언서, 먹방 인플루언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전문적인 나름대로의 분야가 좀 정해져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뷰티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포니 같은 경우에는 포니 이펙트라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해내기도 했죠. 그 다음에 전문가인 어떤 그 네일 케어의 전문가인 온유 같은 경우에는 온유 네일이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개발자까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거의 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려는 기업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꼭 이 부분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인데요. 경영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즈니스의 목적은 땡땡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땡땡은 뭘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 창출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땡땡이 아마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피터 드러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비즈니스의 목적은 고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사를 한다, 물건을 판다, 뭔가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내 고객은 비단 한 번 사고 마는 고객이 아니라 2번 사고 3번 사고 하는 그런 재구매를 하는 고객, 우리가 보통 마케팅 용어로는 충성 고객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 충성 고객을 만들어내는 것이 비즈니스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충성 고객이 있다면 매출과 이익은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콘텐츠를 가지고 고객과 관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봤었을 때 중요한 거는 그럼 무엇일까요? 당연히 콘텐츠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콘텐츠를 기반으로 고객과 관계 구축을 하는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에 있겠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냐라는 것들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시의적절하고 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의 니즈에 기반한 그런 콘텐츠이죠. 제가 고객의 니즈에 기반한 콘텐츠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콘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품 자체가, 상품 자체가 고객의 니즈에 기반한 제품이어야 맞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고객 니즈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그 콘텐츠를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인플루언서한테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인플루언서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좋으냐? 메가 인플루언서가 좋으냐? 나노 인플루언서가 좋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브랜드와 핏이 맞는 인플루언서가 정말 좋은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브랜드와 핏이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최근에는 내 브랜드와 핏이 맞을 수 있게끔 그런 인플루언서를 매칭해주는 그런 컨텐츠들도 그런 플랫폼들도 상당히 많아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콘텐츠가 중요하고 인플루언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고객과의 관계 구축의 주체가 그러니까 그럼 인플루언서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인플루언서가 하면 되겠네. 내가 돈 주고 맡겼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또 내가 돈 주고 맡겼으니까 그 대행사가 이 고객과의 관계 구축의 주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기업이 자체 브랜드가 고객과의 관계 구축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혹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인플루언서, 미음 받침의 인플루언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인플로이, 직원들이죠. 인플로이와 인플루언서의 결합어인데요. 직원들이 스스로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돈 받고 일하는 것만 해도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홍보대사임을 자처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그 상품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결국은 그 회사가 얼마나 조직 문화가 좋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가 모든 마케팅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과의 관계 구축을 제대로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실행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중에 몇 가지 질문들이 조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 중에 제가 몇 가지 대답을 조금 해드리면 실제로 요즘에 유튜버들이 뒷광고 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지요. 이런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어떤 문제점, 폐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앨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이냐, 오히려 유료 광고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 개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한 정답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법이라는 거는 어떤 사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그 다음에 방지하거나 조금 더 잘 되게 만드는 게 법이 조금 뒤따라오게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계가 너무 빨리 변하면서 오히려 이런 법이나 각각의 법률들이 지금의 어떤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산업이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야기랑 조금 일맥상통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인플루언서한테만 맡기려고 그냥 굳이 내가 그렇게 그냥 돈을 썼으니까 대행사한테만 맡긴다든지 인플루언서한테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그런 거에 대한 관계 구축에 어떤 주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종식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 당연히 써야죠. 왜냐하면 나 혼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실은 인플루언서 자체들의 어떤 그들의 뭐랄까요? 성숙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들의 성숙을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사전에 우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때 대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체가 기업 스스로가 인플루언서들한테 어떤 이게 이런 부분까지는 이게 노출이 가능하고 이런 얘기들은 해도 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인플루언서 내 브랜드 핏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단계가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점검이 그대로 그냥 팔로워스만 본다든지 그들의 컨텐츠 내용이 주로 먹방이야. 그러니까 내가 식품에서 써야지. 이런 정도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우리가 직원 뽑을 때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검증하잖아요. 인사 검증하듯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때 내 브랜드의 핏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연결할 때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검증 단계를 조금 제대로 거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네요.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국내에도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잘 알려진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아직 국내선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이들 만들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유명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의 많은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이미 협업을 시작한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또 막 그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받을게요. B2B에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이 가능한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마케팅은 원래 그 엔드 유저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마케팅은 내 고객이 그 누가이던 이게 기업이면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총무과 직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구매를 해야 돼요. 회사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그런 걸 할 때 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저는 업계에서 보면 B2B의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의 직원으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냐면 저는 어디엔가 검색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할 때 무언가
나한테 정보를 주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당연히 총무과의 직원으로서 그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B2B로 할 때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을 한다든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므로써 B2B를 보다 더 확실하게 활발하게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요. 또 혹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밑에 지금 제 이메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메일로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좀 적극적으로 회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